이런 이제 2차 전지 주식 같이 지속적으로 뭐 향후 3, 4년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물리겠다라는 각오로 일단 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23년 이후에는 더 엄청나게 더 많이 증가한다는데 지금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거의 우주 대스타.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계. 예. 그 안에 좀 더 들어가면 2차 전지에서 대장님이 되시죠. 예. 기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 이제 국어 시간에 네. 그 나다니엘 홉슨이 쓴 이제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었는데 그렇죠. 큰바의 얼굴. 거기 이제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인데 걔가 이제 그 동네에 그 큰바위가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저 큰바위를 닮은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그런 좀 전설의 인물을 만났으면 하고 이제 자기는 그 동네에서 평생 동안 이제 정직하고 그냥 이제 겸손하게 쭉 살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마을 출신의 부자도 왔다 가고 정치인도 왔다 가고 군인도 왔다 가고 시인도 왔다 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큰바위 얼굴이 아니었고 그냥 이제 그 마을에서 쭉 살면서 그냥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그 아니스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바위 얼굴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큰바위 얼굴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작년 1월 달에 이제 금양 IR을 맡아갖고. 작년 1월부터인가요? 작년 1월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발령받아갖고 이제 맡아서 금양 IR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잘 몰라가지고 좀 알려야 되겠다.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갖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다양하게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책도 쓰게 되고. 그렇죠. 이번에 K 배터리 레볼루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정직하게 제 아는 거 진실만을 사실 얘기했을 뿐인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 자기들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일삼다가 이제 그 거짓말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진실을 얘기했던 제가 이제 좀 뭐랄까 좀 추앙받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여의도도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해관계에 너무 좀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여의도 증권사가 사실은 할 역할이 좋은 종목을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한 종목을 이제 추천해줘서 그 추천 종목을 개인들이 사서 수익이 나게끔 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자기들이 사갖고 있는 종목들을, 사라고 부추겨갖고 개인들이 사서 들어오면은 고점에서 팔고 떠나고 거기다가 이제 또 공매도를 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증권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의 모든 증권사가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의 증권사가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또 부각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의 증권사가 그랬다고 하면 제가 이만큼 스타가 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또 지난번 사실 저희 채널에 김작가 TV 채널에 1월에 나오시고 이제 4월 벌써 또 한 2개월 반,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늘 또 이야기 준비하신 거는 그 사이 업데이트된 이야기들. 첫 장부터 뭔가 익숙한 채널 저희 김작가 TV의 세컨 리치 채널에 이제 지난번에 2월 20일에 한번 나오셨죠. 그 리치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22,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영상 20개 만에 22,000명이 되게 많이 된 겁니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저 때문에 돈 버신 분들 많잖아요. 어리로 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3만만 한번 쳐봅시다. 여기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때 이제 1월 달에 그때 김작가 TV 제가 나왔었고 2월 20일 날 이제 리치 채널에 이제 출연했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경고를 드렸던 게 하루라도 빨리 K 배터리에 대한 뷰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여의도에 경고를 날렸었고요. 아주 강했습니다. 뷰를 안 바꿔갖고 지금 많이 망했죠. 한 절반쯤 망하고 절반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저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빨리 파십시오. 그때라도 파셨어야 된다는 거죠. 팔아갖고
2월 20일 팔아갖고 K2차전지 바꿨으면 그 손해 난 거 다 회복하고도 벌써 남았을 겁니다. 사실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한 달 동안에도 2차전지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예, 반면에 차이나 2차전지는 2월 20일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았기 때문에. 뉴스토마토 기사인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매도 외친 모건 스탠리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해갖고,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매도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이제 적정 주가 13만 원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13만 원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대거 공매도를 쳐놨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너무나 이제 좀 뭐랄까, 팽배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지금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금융감독 우리 증권거래법상에 이제 딱 명시되어 있는 시세 조정 행위입니다. 자기들의 이제 어떤 뭐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제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 오도된 정보, 이제 불공정한 정보를 시장에 유포하는 행위는 그거는 이제 시세 조작 행위로 엄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감원이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를 압수수색을 지금 들어가서도 12번은 더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기껏해갖고 뭐 최근에 금융감독위원장께서 이제 공매도를 전면 이제 허용하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그건 아니다, 그거는 오해다 이런 식으로 좀 말 바꾸고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큰 문제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공매도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에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이 공매도가 많이 좀 몰려 있는 상태고요. 28일 기준으로 7,365억 정도 공매도 잔고 금액이 있고 거의 지금 한 1조 가까이 육박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량 그 보유자들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한국투자증권 같은 이거는 이제 증권사고요. 사실은 이 뒤에 실제 그 공매도를 이제 지시한 그 뭐 롱숏펀드 같은 이제 사모펀드들이 사실 뒤에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사모펀드들을 좀 많이 보호해주기 위해 갖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실제로 주문낸 사람들은 보도를 안 하거든요. 숨기거든요. 그냥 이제 그래서 증권사만 사실 나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심부름꾼, 거강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매도를 대량 친 기관들로부터 이제 대량의 그 주문을 받기 때문에 그 주문이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써서 이제 여론을 조작하는 이제 사실과 어긋나는 얘기들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동안 너무 비일비재했어 갖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진실을 제대로 얘기하는 이제 제가 스타가 된 이제 그런 그 큰 그림을. 이거는 뭐 이사님이 만드신 기사가 아니라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예, 그걸 갖고 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차이나 빨리 그때 팔아라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이제 미래셋,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는 팔았어야 되냐면 작년 7월, 8월 달에 미국의 IRA 법안 얘기가 나올 때 그때부터는 무조건 사실은 팔았었어야 돼요. 왜요? 미국의 IRA 법안 자체가 이제 중국이 미국 진출을 못하게 막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인데 그 미국 시장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제 그 시장이 한국한테만 이제 열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무렵에 미래에셋 증권 같은 회사가 제대로 된 증권사였으면 당장 이제 그동안 프로모션을 하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고객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이거는 허벗습니다. 이거는 글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다 파십시오. 이때는 가격도 좋았잖아요. 18,000원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다 정리하십시오 하시고, 한국에 이제 타이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타이거에서 만든 이제 한국 2차전지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타이거 이제 2차전지 테마 ETF라고 있는데, 그거를 다 옮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팔던 관성이 있어갖고, 특히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박현주 회장님이 중국 이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더 우월하고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 되게 전망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애초에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거를 이제 공식적인 유튜브 장소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이제 회사였으면은 그 관련된 이제 이게 투자 전략이나 리서치 센터나 투자 전략이나 이제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이 회장님한테 가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차이나 2차 전지 ETF 파는 거는 그만하시고 한국 ETF 그러니까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한국물 투자하는 거 그걸로 좀 바꿔갖고 마케팅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이제 뭐랄까 기업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팔던 걸 계속 팔았고 그 결과 지금 18,000원 하던 게 지금 11,300원입니다. 거의 50% 빠진 겁니다. 이때라도 팔았어야 되고 쭉 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23년 들어서 1월 달에 좀 올랐잖아요. 1월 달에. 저때 이제 또 많이 또 다시 마케팅을 많이 했었어요.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케팅 했었고, 1, 2월 달 데이터 보면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1, 2월 달에 되게 많이 팔린 걸로 나옵니다. 산 사람들은 지금, 한국 2차 전지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대박 치고 있는 동안에 지금 거꾸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상실감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갖고 2008년도에 기록했었던 미래에셋 증권 주가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게 한국의 증권 산업이 그만큼 지난 이제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퇴보의 길을 걸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고 이게 이제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만든 ETF예요. 이걸로 옮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 장표랑 이 노란색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그 노란색 있는 지간이 같은 시점입니다. 예, 완전히 반대 운명을 그렇죠. 예. 같네요. 예. 이게 이제 18,000원대였는데 지금 3만 원이니까 거의 50%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스위치를 했으면 이게 50% 수익 날 거를 마이너스 지금 50% 나 있는 상태니까 이게 증권사의 역할이 얼마나 좀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제 리딩을 못 하니까 개인들한테 좋은 정보를 못 주니까 반면에 좋은 정보를 줬던 제가 스타가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심하게 본 건 사실이겠네요. 예, 그럼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미래에셋이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 박현주 회장님이 이제 좀 밀었던 게 이 타이거 쪽 그러니까 CATL, BRD 그리고 테슬라를 사실 민 거거든요. 그 세 종목을. 근데 그 세 개를 제가 봤을 때는 다 잘못 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사실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고 CATL, BRD, 테슬라를 투자할 게 아니고 한국에 2천지를 투자해야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하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간을 보면은 제 말이 맞은 거죠. 그렇죠. 저보다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그 대조직이 그 박순혁 이사 한 사람만큼도 사실 못했던 거죠. 이거는 다 같이 모여갖고 반성하고 월급 이제 50% 삭감하고 50% 삭감은 좀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국민 석고대죄하고 뭐 이래야 될 사실은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월 20일 날 그때 리치에서 이제 테슬라 얘기를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이전에 제가 방송을 한 180불 할 때 그때 급하게 제가 말씀드려갖고 이 무렵에서 한번 치는 게 안 맞겠나. 매도 얘기했죠. 예, 매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섣불렸던 것 같고 이 얘기 나왔을 때 요거 할 때가 거의 한 220불 근처였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방송 한번 요 얘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갖고 일단 이제 180불에 섣부르게 매도 의견 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제가 했고 사과 이야기 하셨죠. 예, 하고 그다음에 220불인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실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2월 20일 날 제가 찍었고 그 이후에 좀 한 달 좀 넘게 지났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200불에서 220불 사이에 이제 지지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이 되게 좀 기초적인 사항이라 갖고 예, 이거는 썩은 매물이 많은 지수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연결해 갖고 이제 요 말씀드린 그 직후에 테슬라의 그
인베스트 데이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올라왔을 때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어갖고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나.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 인베스트 데이 때 되게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듯이 220을 고점으로 해서 이게 제가 방송한 시점이 이제 노란색 칠해놓은 지점이고요. 그 인베스트 데이 직후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164불까지 단기 급락했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와서 210불을 찍고 최근에 다시 좀 밀리고 있는 이제 어제하고 어제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좀 밀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엊그제 6%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4월 4일 기상 그러니까 4월 3일에 6% 정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테슬라가. 근데 이제 이게 왜 6% 급락했냐면은 일단 이제 1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못 미쳤어요. 밑에 보시면 팩셋 집계가 43만 2천 대를 인도할 걸로 예상했는데 42만 2,875대를 인도를 했으니까 10,000대 정도 미스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6% 빠졌고 직전 분기보다는 이게 한 4% 증가한 거고 작년 1, 4분기 비해서는 한 30%, 40% 그 사이 정도 증가한 거라서 이제 이거를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성장세가 가파른데 이게 주가가 왜 6% 빠지지 하고 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기대치 못 미쳤다는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44만 대를 생산해서 44만 2천 대를 팔았으면 그럼 16,000대는 또 재고가 쌓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4분기에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던 게 이 재고 문제 때문에 가격이 인하한 거거든요. 근데 재고 문제 때문에 가격을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에 16,000대의 재고가 추가로 쌓였다는 얘기인 즉슨 앞으로 가격을 더 한번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미국 쪽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키 애널리스트가 우리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앞으로도 악화시킬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주가가 막 올라가고 할 때 특히 같은 대형 프로, 그 다음에 뭐 여의도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는 치킨 게임이다. 테슬라가 이제 그러니까 수익성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려서 매출량을 볼륨을 늘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산업은 지금 이제 적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급격하게 밀어붙이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하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시장 점유율을 늘릴 거다 하는 식으로 사실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키 애널리스트는 기존 OE 업체들은 자금이 풍부해서 물러설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쪽에 파는 거에서 적자를 좀 보겠지만 그 적자 정도는 이제 내연기관차 팔아서 남는 걸로 벌충하고 가겠다는 이제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테슬라만큼의 생산 캐파를 늘려서 이제 뭐 30만 대나 50만 대, 100만 대 생산 체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결국은 이제 일단은 우려가 한번 이제 생긴 거고요. 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봐서는 1, 4분기 실적 발표가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게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대략 한 4월 한 초중순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한번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 4분기에 가격을 인하했는데 해서 이제 판매 대수가 늘긴 했는데 그게 많이 는 건 아니고요. 기대했던 부분만큼은 조금 못 미친 정도로 이제 판매 대수가 늘었는데 근데 이제 그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분명한 거는 가격을 인하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양보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여의도나 뭐 이제 3프로나 이런 쪽에서 얘기는 워낙 이제 이게 테슬라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지속적으로 이제 원가 절감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를 했더라도 그만큼 자기들이 원가를 절감을 해서 가격 인하에 따른 데미지가 이제 실적 악화의 수익성 악화 부분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까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까보는 시점이 바로 1,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니까. 그렇죠. 열어보면 알겠죠. 열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가장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치킨 게임은 애초부터 소리였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얼마만큼의 가격을 인하를 하더라도 기존 OEM들은 지금 현재의 가격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나무 교수님이 밸류에이션 하는 이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가정이 5년간 매년 25%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7년에 순이익이 15% 순이익을 달성해야 $200에 달하는 이제 그 가치 평가가 좀 뭐랄까 정당화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약간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최소라고 이게 이제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최소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미달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반드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테슬라가 27년까지 매년 25% 판매 성장을 하면서 순이익률 1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4Q, 그러니까 22년 4, 4분기에 순이익률이 15.3%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차를 팔아서 27% 이런 형태의 마진율을 남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마진율은 뭐냐 하면은 매출 총이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업이익률 단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한 17%, 18% 정도 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순이익단까지 내려오면은 15.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기존 이제 OEM 메이커들 이 대략해서 보면은 한 5%에서 10%까지 가는 데는 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순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한 15.3이 되니까 이게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고평가를 받았었던 이제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1Q 실적 발표 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테슬라가 지금 23년 실적 기준 PER을 대략 한 50배에서 한 60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고퍼란 말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PER이 23년 예상 실적 PER이 대략 한 7배에서 한 8배 정도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5배에서 10배 사이의 PER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5배 이상을 더 받는 거잖아요. 이게 고퍼의 논리는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의 이제 회사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압도적인 수익성이 있는 겁니다. 15%의 이 마진율, 단기 순이익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1, 4분기에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가격 인하해서 그 가격 인하가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됐을 것이냐. 중요한 질문이겠네요. 예. 1분기 순이익률이 4, 4분기 15.3%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변동이 있느냐. 네.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 이 부분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다고 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질 거고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같이 팔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련을 이제 더 이상 갖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유념해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때 1월 27일 날 이제 네, 왜 소름인 건가요? C파 제가 이제 멀리 봤다는 거죠. 욕이 아니고. 예, 욕이 아니고 C파 멀리 봤다고. 예. 멀리 보고 진짜 이거는 내가 봐도 깜짝 놀랐다는 거지. 나의 예지력이 뭘 멀리 보셨죠? 예. 진짜 이거를 제가 어제 오기 전에 방송을 되돌려 보면서 진짜 소름 개소름 돋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무렵 어땠냐면 한국 2차전지 주식에 대해서 이제 다들 뷰가 안 좋아가지고 그 뷰를 이제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불경기다. 불경기에 차가 팔리겠냐? 경기 침체에 차가 팔리겠냐? 안 그래도 이제 자동차 살 때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예. 그래서 차가 안 팔릴 거다. 차가 안 팔리는데 더 비싼 전기차가 어떻게 팔리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는 더 안 팔릴 거다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자체도 그러니까 맨 처음 전제가 되는 자동차 자체도 제가 봐서는 조금 나빠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 나빠질 것 같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네. 예, 반대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20년 그때 코로나 이제 때 있었던 이제 자동차는 이연 수요가 있고 그때 이제 반도체 수급이 안 돼갖고 못 바꾼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도체 쪽은 이제 그때 집에 다 갇혀 있어갖고 전자기기를 다 바꿔갖고 그때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수요 공백이 있을 거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자랑하려고 제가 갖고 왔죠. 다음 보시면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3월 달에 66만 160대를 팔아갖고 전년보다 16.7%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데 지금 산업이 딱 두 산업이 좋은데 자동차하고 배터리만 좋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1월 20일 날 예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면 C파해가 멀리 내다봐갖고 소름 개소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좋았으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보시듯이 현대차 주가가 안 올라요. 이 개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 막 속상해 죽으려 하거든요. 아니, 실제 이렇게 좋은데 이거 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최근에 이제 뭐, 올해 들어서 보면 그래도 15만원에서 18만원까지 오르긴 했는데, 이게 간의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사상 최치인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 하는 거를 좀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갖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호실적에도 현대차 주가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 김작가 TV, 거기서 이제 이 댓글입니다. 리나분이 댓글을 다신 건데, 정의선 현대차장 걱정이네요. 전기차 신청에도 1년, 2년 기다려야 되고, 3년 기다려야 되고, 나도 기다리심, 2년 됐는데 뭐 하냐. 전기차 안 만들고,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냐. 현대차의 전기차는 성능이 아주 우수하고, 이제 그 모델이 제가 보면은 이제 되게 잘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해요. 실제로. 대기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조에서 그 이제 생산 물량을 이제 품목별로 다 지정을 해줘야 돼갖고. 그래서 협상사항이라 갖고,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 해서 잘 팔리는 전기차를 더 만들 수 없는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엄연하게 이게 지금 갈려요. 이제 뭐,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캐스퍼 같은 경우가 제일 좀 요새 인기 없는 차인데, 그거는 가면 내일 당장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기가 없거든요. 그에 비해서 전기차가 되게 인기가 있는데, 여기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1년, 2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원래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면 전기차 생산 대수를 늘리고 캐스퍼 생산 대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요. 이 회사는 그게 안 되는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배터리 쪽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제 전기차 대기는 여전히 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원활하게 확보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제때 배터리를 확보해야 이게 전기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헤게모니 자체가 전기차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배터리 업체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를 지금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되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CATL 배터리를 써요. 그 CATL 배터리를 왜 쓰냐면 그 초반에 이제 전기차 막 진행되고 하는 그 초반 2020년 뭐 21, 요 무렵에 현대차에서 이제 간을 봤어요. LG하고 SK하고 이제 삼성하고 간을 봤는데 자기가 그 좀 뭐랄까 현대차는 이제 옛날부터 좀 이렇게 프라이드 같은 게 있어갖고 삼성도 우습게 보는 게 현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LG나 SK는 더 우습게 봤겠죠. 그래서 너네하고 우리가 합작사를 할 텐데 그 합작사 지분율은 당연히 현대차가 51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고집을 부리다가 그게 조인트 벤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LG나 뭐 SK나 LG는 이제 GM 쪽으로 주로 물량을 많이 밀어주는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SK는 포드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량을 주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배터리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CATL 배터리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 이제 사람들이 지금 그 CATL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코나, 리로 이런 쪽인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지. 욕하지. 이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죠. 이러니까 주가 못 오르죠.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전기차 전환의 시대로 이제 빠르게 이렇게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가 이제 결정되는 이제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는 지금 너무 금뜨고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 헤게모니가 바뀌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적응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봐야 주가는 별 볼이 없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반도체 쪽 그때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지금 이제 위에 빨간색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고요. 밑에 까만색이 삼성전자 재고 주수예요. 보시면 2008년도 이 무렵이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안 좋았을 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였는데, 이때도 이제 이때는 SK가 그때 주가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5천원까지 갔었어요. SK하이닉스가. 그 전에 한 4만, 5만 하다가 10분 1토막 났었습니다. 그때의 재고가 많아져서 되게 문제가 됐었다고 했는데, 그때 재고가 삼성전자 재고 얼마였냐면 6주였습니다. 지금 얼마냐면 16주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사실은 불경기고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안 빠졌어요. 별 빠진 게 없어요. 삼성전자 기준에서 보면 9만 하다가 지금 6만 원이니까 30%밖에 안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가고 있으면 문제잖아요. 여기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개인들한테 2차전지 팔아갖고 삼성전자 사세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부장 사세요라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푸시를 하는 거는 네. 단체로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를 보시면 이게 이제 8월 달에 IRA 법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상승 랠리를 하다가 9월 말까지 한번 떨어졌고요. 9월 말 최저치 이때가 작년 증시 바닥이었던 때입니다. 9월 말이 이제 지수도 바닥이었고요. 이때는 다 떨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9월 말을 바닥으로 치고 10월부터 2차 전지가 상승 랠리를 펼치다가 11월 중순부터 12월 1월까지 빠지잖아요. 이때에 여의도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주로 얘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빨리 2차 전지를 팔아갖고 반도체로 옮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여의도 이제 기관들의 포지션들이 다 롱 반도체, 숏 2차 전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여의도 모든 기관들이 반도체를 듬뿍듬뿍 담고 있고, 그에 비해서 2차 전지는 막 엄청나게 비어 있고, 심지어는 공매도까지 시게 쳐놨다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이제 주식들 갖고 있는 물량들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 갖고 아직도 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반도체 주식 쪽으로 이제 몰이를 하려고 2차 전지 팔고 반도체로 옮겨오세요 하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시듯이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고요. 예, 지금 이제 16주면은 16, 한 4개월치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반도체는 특히 재고를 많이 갖고 가면 안 되는 게, 이게 반도체는 1년에 가격이 기본 30%가 떨어져요. 들고 있으면은 30% 무조건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듯이 그 이전에 보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제 그 반도체 중간에 불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 4, 5주를 넘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4배인 16주까지 치솟은 거잖아요, 재고가. 이거는 지금 주가에 이게 제대로, 이런 현상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는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서 9만원 하던 게 3만원, 4만원 돼도 전혀 싸지 않은 거고요. 하이닉스 기준에서 보면은 15만원 하던 주가니까 뭐 15,000에서 3만원,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났더라도 전혀 싸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비싼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사라고 지금 푸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잘 되고 있는 2차 전지를 자꾸 팔아갖고, 순환매 돌아야지. 순환매 도는 거, 당신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미리 이제 선점하고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계속 부추긴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선점이 안 되는 게, 기관들이 다 갖고 있어서 선점할 수가 없어요. 기관들이 이미 다 선점하고 있다니까요. 그걸로 가면은 물량바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속이고 하니까 여의도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반면에 배터리 아저씨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 6만 원대라서 많은 분들은 이제 많이 빠졌다. 지금 더 빠져봤자 어디까지 빠져겠냐 이런 얘기가 사실 좀 많긴 한데 더 빠질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럼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거 빠질 것 갖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빠진 거예요, 이거 지금. 그때 이제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제 30%가 빠져서 삼성전자 많이 빠졌다고 하고 이제 에코프로 BM은 주가 계속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기준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30%가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30% 빠졌어요. 똑같이 30%씩 빠졌었던 겁니다. 그때 기준에서 보면.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30% 빠질 동안에 실적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95%까지 실적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조만간 1사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뭐 분기 순이익이 5천억, 6천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뭐 10몇 조씩 하던 회사인데 95% 실적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만큼 반영해서 최대한 뭐 반토막이나 3분의 1토막이 사실 났어야 정상인데 그래야지 한번 사볼까 말까 고민해 볼 만한 이제 값어치가 있는 주가인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작년에.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250%, 300% 증가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30%가 떨어졌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적을 반영 안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 실적을 반영해서 제가 그때 방송한 이후에 100% 이상 오른 거 아닙니까?
결국 실적 따라가는 겁니다, 주식은.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잘 넘기셨습니다, 마침. 1월 27일 날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2,484였고요. 아, 거의 그대로네요. 예, 어제가 2,481. 그러니까 마이너스 0.1%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3 떨어졌네. 예, 예. 나는 지금 제 계좌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갖고 저는 지난 두세 달 동안에 장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수는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2달 반 동안 그대로네. 예. 8개 평균이 지금 74%라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8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가. 예, 제가 추천했던, 항상 추천하는, 예, 그 종목이 지금 8개가 평균 74%의 수익이 났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100% 이상 난 종목이 에코프로 BM이 115% 났고, 나노신 소재가 117.8% 수익이 났고, 에코프로가 281.2% 올랐다는 거예요. 마침 또 제가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증권 계좌 열어보기가 겁나요,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어쨌든 전에도 요 8가지 종목을 추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되게 좋게 보신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올랐으면 이 주가라는 건 오르면 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보다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건 물론이죠. 한 종목씩 좀 한번 좀 점검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은 예, 그거 제가 이제 점검한 표를 갖고 왔습니다. 예, 제가 친절하잖아요. 제가 친절하잖아요. 제가 급했습니다. 예, 자,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예. 주가는 많이 상승했는데 좋다는 거 왔을 때 알겠는데 1월 27일에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저 새끼가 좀 믿음이 좀 사기꾼 같은 데 이래갖고 많이 안 샀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주가도 올랐단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되냐 이걸 지금 물어보실 거잖아요. 예, 다음 보시면 먼저 이제 투자와 투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자는 최소 2, 3년은 이제 갖고 가야 사서 내가 2, 3년은 들고 가겠다. 애초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사면 투자고요. 이제 2, 3년 보유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면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지 투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괜찮을지 하는 질문이 지금 사갖고 이제 내일부터 오를지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혹시 내가 사고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건 나도 모르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면 내가 최저점에 샀지, 나도. 저도 사실 이제 지금 에코프로가 45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예, 지금 450% 수익이 났는데, 사실은 그거 아마 제가, 6월달 정도 산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사고 마이너스 30%까지 갔었습니다.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플러스 450%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 마이너스 30% 난 게 의미가 없잖아요. 투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니까 마이너스 30% 나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추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그거 알았으면 저도 마이너스 30% 그거 나는 그 시점에 싸갖고 주스를 늘려갖고 수익을 더 많이 냈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저는 능력이 없는 거고요. 부족하고. 뭐, 최근 이제 김작가 TV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거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분들이 사실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사실 영향가가 없죠. 예,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제가 김작가 TV 최근에 나오신 분들도 좀 보는데 2차전지 항상 물어보시니까 지금 사도 돼요 물어보면은 지금 사지 마라. 조정 오면 사라. 이렇게 이제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사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이제 다수인 거를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영향가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정이 있으면 그럼 언제부터 조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이 끝나갖고 그 바닥 지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줘야 그래야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 오면 사라는 얘기가 영향가가 있어지거든요. 조정 오면 사라. 그 얘기는 뭐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언제 에코프로 그렇죠.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지금 이제 23만 원인데 너 한 달만 기다리면 이게 18만 원이 될 거야. 그럼 18만 원 돼서 그때 사라고 얘기해야 그게 영향가가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못할 거면 사실 그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거 이제 보신 분들이 시간만 낭비한 그런 사실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갖고 갈 만한 주식인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거 고평가니까 앞으로 2, 3년 더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이걸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있다. 그런 거를 갖고 사실은 얘기해야 정상적인 이제 건설적인 이제 얘기가 되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하겠죠. 조정하면 사라. 그 얘기는 하나만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예. 네. 질문 자체를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사도 괜찮은지가 아니고 지금 이제 불과 뭐 74%씩이나 많이 오른 지금 현재 가격도 여전히 저렴한지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 저울과 같다는 얘기를 이제 벤자민 그라임이 하셨는데 저는 이 장기적으로 체중계 저울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30년 한 업무를 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이 주식이 적정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냐 고평가되냐 이거는 제가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때 말씀드린 그때 당시에도 지금 사시면 다음 주부터 올라갈 겁니다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저평가되기 때문에 사고 들고 가시면 3년 들고 가시면 언제는 한번 올라가서 이제 적정 가치를 찾아가면은 한 10배 정도 오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운이 좋아갖고 그 방송하고 그 다음 주부터 사실 오른 것 뿐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주식이 싸다고 판단된다면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야 됩니다. 이제 제 K-배터리 레볼루션에 이제 이런 좋은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주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공부가 부족한 거다라고 배터리 아저씨 오르기 있답니다. 예. 그래서 뭐 조정 없는 상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피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정이라는 얘기인 즉슨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서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면 겁내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조정이 올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정이 두려워할 거는 조정이 아니고 이 주식이 하락하느냐, 하락 추세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빨리 파셔야 되는 거고 반등을 이용해서 빨리 파셔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2차 전지 주식 같이 지속적으로 뭐 향후 3, 4년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조정은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정을 내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조정이 오면 물리겠다라는 각오로 일단 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뭐 30%든 50%든 사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샀는데 조정이 오면은 그때 나머지 남아있는 50%나 70%를 더 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그 주식을 내가 어떤 시점에 사느냐, 어떤 가격에 사느냐 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그 우수한 기업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랜 기간 동행하느냐 하는 타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에코프로를 이제 그 위대한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1년 동안 잘 갖고 있어서 그 보답으로 지금 이제 플러스 450%라는 이제 큰 대가를 제가 이제 좀 은혜를 받은 거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이거는 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인데 포스코홀딩스는 아직까지는 한 45% 이렇게밖에 수익이 안 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나쁜 회사다, 에코프로는 좋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에코프로는 그 올라가는 때가 먼저 왔을 뿐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좀 천천히 오겠거니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 그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그 평가한 거에 따라서 뭐 어차피 25년 12월 31일까지는 안 팔고 갖고 가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지금 책에다가 박아갖고 있는 상태가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데 23년에 오르든 24년에 오르든 25년에 오르든 그거는 저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3년을 제가 한번 갖고 가보겠다 하는 이제 그게 사실 중요한 거고 그런 느낌으로 사실 투자를 하시면 너무 그렇게 저렴하게 사시려고 사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배 올라갈 주식인데 이거를 이제 10% 떨어진 가격에 사면은 이제 11배 올라가겠죠. 그럼 10배보다는 11배가 낫겠죠. 근데 이제 11배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못 사면 그러면은 10배 수익 기회를 영영 날리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좀 비싸게 주고 사서 뭐 10배라도 먹는 게 낫죠. 뭐 10배든 11배든 뭐 그게 뭐 되게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에코프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를 커버를 안 해. 분석을 안 한다니까요.
자기 분석 종목도 아닌데 그거를 싸다 비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기업이 싸다 비싸다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기초를 해야 되고, 밸류에이션을 하려면은 그 회사의 실적 추정이 돼야 되는데 23년에 얼마나 벌어들일까 하는 걸 추정을 해야 되는데 걔들이 실적 추정한 적이 없어요. 실적 추정도 없이 싸다 비싸다 얘기하는 거는 어느 도단입니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실적 추정도 없이 에코프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그거는 명예훼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사회적 범죄로 이제 공권력이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만 사실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내면에 있는 실적의 상승 부분을 사실은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 이제 이게 작년에 매출액이 21년에 1조 5천억에 5.75% 영업이익이던 게 22년에 5조 6천억 매출에 10.97% 영업이익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1조 5천억에 한 700억 하다가 22년에는 6천억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어떻게 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익이 오른 거는 입도 번긋 안 하면서 단순하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떨어져야 돼. 우리 이제 위대하신 기관분들이 에코프로의 공매도를 찾다가 크게 한번 손해를 보셨는데 지금 이제 45만 50만 원에 이제 심기일전해갖고 다시 한번 공매도를 투입하셨으니까 그 기관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에코프로는 떨어져야 돼라는 심정으로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자꾸 신뢰를 잃고 증권사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닥을 기는 거죠. 10년이 지났는데 다른 기업들, 다른 업종들 주가들은 다 많이 오른 기업들도 많은데 증권사 주가를 들여다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다 반토막이고 뭐 3분의 1토막이고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증권사에서. 근데 문제는 22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상태인데 23년 이후에는 더 엄청나게 더 많이 증가한다는데 지금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게 이 에코프로 이동체장님이 이제 선견지명이 있으셔갖고 미래를 내다보고 2017년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전구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배터리에 리튬이라는 거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앞으로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에서는 광물이 중요해질 거다. IRA 법안이 통과돼서 중국을 견제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전구체나 리튬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너무나 중요하게 될 거다는 거를 5년 전에 미리 내다보시고, 그때 이제 1조 5천억을 투입을 해서 설비를 만든 그 설비가 작년에 완공이 돼서 거기서 이익이 대박이 나면서 에코프로 주식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여섯 배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조 5천억 투자해서 그거는 완공이 됐고, 올해 1조 7천억을 더 투자를 해갖고 총 3조 2천억까지 늘린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더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거고, 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에코프로 산하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전구체 회사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IRA 법안 통과된 것도 전구체가 광물이고, 그 광물은 한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전구체 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값어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그 전구체 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해 5만 톤, 내년에 완공되면 10만 톤까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 오르지 어떻게 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 10만 톤을 해서 만들어갖고 이제 그 결국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에서 사용하는 전구체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70%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이 에코프로 밸류체인 중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빠른 사업을 이 에코프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나온 사람마다 야, 이거 뭐 차트 갖고 와서 차트 각도 한번 봐라. 차트 각도가 이렇게 가파른데 이게 떨어졌다가지 어떻게 계속 가냐. 이런 소리, 차트를 보시면 그런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서치 센터에 이제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말이야. 이게 애초부터 이게 이제 이 순환매가 돌기 마련인데, 순환매가 돌아야지 건강한 시장인데, 그동안 이제 2차전지 위주로 시장이 너무 이제 편중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금이 빠져갖고 반도체를 가든 아니면은 이제 뭐 바이오를 가든 그렇게 옮길 거니까 이제 이거 2차전지 투자 그만하고 벌었으니까 좀 팔아갖고 반도체 이제 뭐 그 다음에
바이오 그 길목 지키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한심하고 수준 낮은 얘기죠. 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형태의 이제 이게 주도주가 한우로 이제 몰빵돼 갖고 이렇게 쭉 갔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2000 대략 한 16년, 17년 무렵에 그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스피였어요. 주가는 이제 2000에서 왔다 갔다 할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올랐거든요. 시총 1등짜리가 2배가 올랐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애들은 기본 한 30%예요. 그때 이제 영업점에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영업 직원하고 삼성전자가 없는 영업 직원은 대우가 하늘과 땅차이였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있는 영업 직원들은 막 손님들이 돈을 더 갖고 와갖고 막 돈을 떼돈을 벌고 삼성전자 애초부터 안 갖고 있었고 올라갈 때 계속해서 이거 안 돼. 고평가야. 이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주식은 순환매야. 길목 지키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막 손님들 유도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멱살 잡히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그게 여기에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내내 2차 전지가 좋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쓸데없는 반도체 이런 거 갖고 고집 부리지 말고 바이오 이런 거 갖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거 한번 다 헤쳐먹고 나가는 이제 챗 GPT 그다음에 로봇 이런 거 미련 갖지 말고 다 정리해서 2차 전지 쪽으로 돈을 몰지 않으면 옛날에 삼성전자 없어갖고 멱살 잡혔듯이 당신들 지금 멱살 잡힐 겁니다. 예, 제가 이제 30년 여의도 그 경험으로서 제가 충고 드리는 거니까 세게 들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이 고평가, 저평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마침, 작년 추석 때, 이게 아마 9월달 정도인데, 이제 서정덕 TV에서 제가 나가서 추석 특집으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걸 말씀 쭉 드린 적이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정덕 TV 찾아 들어가셔갖고 이 프로를 한번 쭉 보십시오. 예, 거기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지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이제 자꾸 답만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저 답이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썼고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특정 부분들은 내가 봐서 이거는 너무 과한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제가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846만 원 적정 주가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저 846만 원의 과정은 리튬 가격이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 안 될 거야. 지금 뭐 1억 정도밖에 안 될 거야. 혹은 5천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저 적정 주가 자체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은 본인들이 직접 이제 고민해서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저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걸 한번 검토하면서 여러분 본인이 직접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그런 이제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자꾸 쌓여야지 그게 다 실력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다음 넘기시면 맨 왼쪽이 적정 주가 제가 쭉 말씀드린 거고 나노신수제는 제가 회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갖고 적정 주가 계산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이제 감으로 저거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찍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9월 6일날 주가에 비해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게 에코프로가 332% 제일 많이 올랐고요. 에코프로 BM이 117%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노신소재가 70%, 포스코 퓨처엠이 67%,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45%좀 올랐고,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LG화학, LG엔솔이 좀 덜 오른 편이고, SK이노베이션은 심지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아마 좀 참조해서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잠깐만요. 오른쪽이 상승 여력, 남아있는 상승 여력이 사실 중요한 거니까요. 상승 여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현상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은 포스코홀딩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에코프로, 세 번째가 LG화학,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SK이노베이션 이런 순서로 가니까 이제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방송을 1시간밖에 안 하니까 좀 꼼꼼하게 보시고 이 밸류에이션 하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에코프로 옛날에 10만 원 하고 할 때도 그거 비싸 3, 4년치 땡겨왔어 하면 아니야, 그거 틀린 얘기야. 이렇게 사실 나와야 되는데, 당신들이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에코프로 BM 3,000원씩 땡겨서 비싸게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들도 안 보고, 그러다가 이제 100몇십 %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여의도 증권가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90%는 센 거짓말이니까, 이제 그거를 믿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니까, 이거를 좀 기초로 해서 좀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연습들을 좀 한번 해보시기. 이 8개 종목 여기서 한번 질문 좀 드리면, SK이노베이션만 여기서는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난 거죠?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9월 달쯤에 여의도 기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때가
펀딩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네. 이제 요번에 2조인가 3조 펀딩해서 공장 짓는 데잖아요. 그 펀딩을 앞두고 이제 여의도 기관들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우리가 4, 4분기에 영업이익 플러스 날 거다. 수율 다 잡아갖고. 얘기해서 이제 돈은 2, 3조를 땡겨놓고 4, 4분기 되니까 적자폭이 더 커졌어요. 수율을 못 잡아갖고. 예, 그러면서 이제 돈 다 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해보니까 수율 잡는 거 되게 어렵더라. 22년 원래 4분기에는 저희가 똠똠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오버한 것 같고, 24년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그 1년을 늦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기관들이 다 기분 나빠갖고 연락 던졌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SK이노베이션이 있다는 거는 이사님은 좋게 본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러면? 예. 24년, 25년 되면 어쨌든 잡히긴 할 거니까. 시간의 문제니까. 저는 어차피 뭐 25년까지 갖고 할 거니까. 23년에 잡히든 24년에 잡히든 25년에 잡히든 뭐 크게 문제는 있겠냐. 잡히면 올라갈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관점으로 사실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도 사실 솔직히 기분 안 좋습니다. 저는. 근데 셀에서 지금 삼성 SDI에 빠져 있어요. SDI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가장 셀사 중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우수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뭐 캐파도 그렇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두 번째 회사예요. 세 번째가 삼성 SDI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평가는 LG 엔솔 1등, 삼성 SDI가 2등, SK 이노베이션이 3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평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참 공부가 부족하고 배터리 IC가 그렇다고 하면 좀 그런 줄 알면 되는데 부득부득 고집을 많이 부리는 이제 그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SDI 부분이 특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LG랑 SK랑 삼성 SDI랑 제조사별로 좀 강점,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LG는 솔루션은 완벽한 회사고요. 이제 그 반도체의 삼성전자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기술 부분에서 다 앞서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주도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우수한 기술을 훔쳐서 만든, 그래서 이제 우수한 기술을 갖게 된 이제 그런 회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배터리 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LG 엔솔처럼 꾸준하게 했으면 지금쯤 이제 LG 엔솔하고 쌍벽을 이루는 회사가 됐을 텐데, 중간에 이제 한번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하다 말다를 반복해갖고, 그래서 SDI는 LG 엔솔 비해서는 많이 좀 처진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사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신 언젠가 시가총액 1위가 될 1000조가 될 겁니다. 2030년이면 시가총액 1000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넘어서요. 그때 돼서 삼성전자도 더 위에 있진 않을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발포제 부분에서 세계 1등 회사입니다. 하지만 발포제 사업을 할 때 저희 시총은 2천억, 3천억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금량 말씀하신 거죠? 예, 금량이. 예.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발포제 시장이 작아서 그래요. 우리가 100%를 다 먹어도 시장의 규모가, 전체 시장 규모가 대략 이제 보면은 한 뭐 6천억, 7천억 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1등 해봐야 이게 시총 부분에 있어갖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에 1등을 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메모리 반도체가 대략 보면은 150조, 200조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203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배터리 시장 규모가 대략 한 2천조에서 한 4천조 정도 될 겁니다. 시장이 엄청 시장이, 예. 시장이 이제 10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시장에서 1등을 하는 회사가, 5분의 1 규모의 시장에서 1등을 하는 회사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시가총액 면에서 더 커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막, 삼성전자 어떤 회사인 줄 아냐 하면서 이제 막 그런 댓글을 다시 무식한 분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시야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88년만 해도 삼성전자는 시총이 12등이었고요. 11등이 LG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88년에 그때 막 시작한 반도체 그 산업이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 커지고, 그 커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넘버원으로 올라서면서 지금 시총 1위가 된 거거든요. 네,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변하고, 변화할 때 그 어떤 이제 되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압도적인 이제 수위의 위치에 있다는 게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보면은 얼마나 그 회사가 크게 바뀌는지 그런 거를 봐본 경험들이 당신이 없어갖고, 그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제가 본 회사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NC소프트가 시총이 롯데그룹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NC소프트가
그 프리야구 구단 인수했을 때 롯데그룹에서 이제 끝까지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저런 좀 이제 뭐 중소기업 애들하고 같이 이제 겸상하기 싫다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재계에서 뭐 이 시총 자체가 이 NC가 롯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네이버가 보면은 시총 한 5등 안에 들죠? 하여튼 되게 큰 회사인데 네이버 처음 상장할 때 그때 제가 봤었어요. 그때는 시총 1,000억, 2,00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해서 시총 3, 4등까지 가서 지금 현대차 이렇게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 성장하는 뭐 그게 좀 너무너무 빤한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일단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양극재 기술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위대한 회사가 에코프로 BM인데 그 회사가 앞으로 커지게 되면은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는 당연히 넘어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양극재보다 더 나은 게 나올 수는 없나요? 나중에. 없죠. 아, 없나요? 없죠. 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니, 그건 배터리 구조가 그런 건데. 배터리 없어지지 않는 한 그 구조는 바뀔 수 없는 거니까요. 예,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상승 여력을 빼면, 상승률 보면 에코 프로가 지금 높고, 에코 BM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뒤에 상승 여력도 요 뒤에 그 높긴 하지만, 여기서만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 적고, LG야 뭐 몇 개 종목이 좀 상승률이 적으니까, 상승률이 지금 작은 종목을 사야겠다. 에코프로는 에코비엠은 너무 높았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상승 여력을 보셔야 돼요. 여력을 봐야 된다. 언제든 주식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 회사 주가가 얼마였는지, 과거에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하등의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콩나물 사듯이 주식 사지 마라. 콩나물 가격은 이제 작년에 1,000원 하던 게 지금 1,500원 하면 비싼 거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금양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저희 금양 주가가 2008년만 해도 저희가 2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맡기 전 2022년에 맡았으니까 2022년 초에 맡았을 당시에 주가가 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원 하다가 4,000원 한 거니까 10몇 년 동안에 20배가 오른 거잖아요. 20배가 올랐으니까 비싸서 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싸지. 그렇게 생각하면 비싸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반 돼서 그 4,000원짜리가 지금 8만 원 돼서 거기서 다시 20배가 온 거거든요. 지금 시총이 4조 정도 돼요? 예, 4조 5천 정도 됩니다. 미래세증권보다 제가 시총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20배가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이 어떻게 더 오를 수 있냐 했는데 1년 반 만에 20배가 거기서 더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이게 얼마가 올랐든 과거 얼마가 내렸든 아무런 이거는 이제 고려의 대상이 안 돼야 되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냐 더 중요한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지속적으로 쭉 상승했던 회사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10분 1토막 했던 주식의 주가가 리바운드해서 올라가는 경우보다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10배 쭉 올랐던 회사의 주가가 그 이후에도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가능성 자체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10배가 지난 10년 동안 10배가 계속 올랐다는 거는 이 회사의 CEO라든지 회사가 되게 잘 돌아가고 좋은 회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서 이익 나고 해서 이제 회사가 쭉 성장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성장한 회사에는 또 좋은 인재들이 모이고 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기고 해서 더 성장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 10분의 1토막 났다는 얘기는 이 회사는 그동안 계속 쇠락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CEO도 아마 나쁜 사람일 거고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이었을 거고 조직도 계속 쇠락하고 우수한 인력들은 계속 외부로 유출되고 이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토막 난 회사는 그 이후에도 보면은 망하는 확률이 더 높지. 아예 이제 휴지 조각돼서 사라지는 확률이, 상폐되는 확률이 더 높지. 거기서 리바운딩해서 과거에 10년 전에 이제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 경우에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게 10분 1토막 났잖아요. 그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10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턴어라운드처럼. 예. 턴어라운드 못 합니다. 쉽지 않겠죠. 예, 그거는 확률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작년 1월 달에 여의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 했던 주식이 뭐냐면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작년 올해 성과 어떻습니까? 개판이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이. 잘하는 놈이 계속 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놈은 계속해서 나빠져요. 그게 주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좀 느낌으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최근에 배운 거고요. 반도체가 훨씬 더 옛날에 배웠고 또 훨씬 더 오래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반도체도 나만큼 모르고 2차 전지는 아예 공부도 안 했는 사람이 2차 전지 팔고 반도체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가소롭고 안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왜 8대 종목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가를 이제 반도체를 좀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998년에 624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96,800원까지 21년까지 갔으니까 96,800원 기준에서 보면은 150배가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가격 기준에서 보면은 대략 한 100배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많은 하는 얘기가 10배 오른 주식 어떻게 더 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150배 오르니까. 100배, 1000배도 오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배 올랐으니까 10배 오른 주식은 난 안 사. 이런 거는 진짜 초딩스러운 마인드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150배 오른 이유를 사실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150배 올랐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거니 하고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와서 물린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외운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원리 이해도 없이 외우니까 망하죠.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원리를 좀 그 안에 오르는 이제 그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624원에서 14,819원까지 24배가 오를 때 이때의 상승한 요인은 뭐냐 하면은 일본하고 대만 회사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그게 여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황일 때 왕창 투자해갖고 그 불황일 때 왕창 투자해 놓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호황일 때 떼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불황이 다시 오면은 이제 그동안 벌어놨던 거를 까먹어가면서 그거를 벌어놨던 돈을 갖고 다시 대량 투자를 하면서 다시 호황이 왔을 때 더 격차를 벌리고 반면에 이제 일본이나 대만 회사들 같은 경우에 불황일 때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호황이 왔을 때 돈을 많이 못 벌어갖고 불황이 오면은 설비 투자할 돈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자빠지고 하면서 시장 파일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왔던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사실 반도체 보다는 휴대폰 때문에 올랐어요. 이제 8,059원 하다가 31,679원에서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이때는 갤럭시가 진짜 폰이 좋았습니다. 아이폰하고 쌍벽을 이루는 폰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갤럭시가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몰래 숨어서 전화하는 폰이지만 부끄러워갖고 아이폰이 워낙 뭐 사랑받으니까 이것도 좀 일종의 패션 같은 그런 건데 한번 밀리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거는 브랜드 이미지는 진짜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갤럭시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 어쨌든 간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되게 잘 팔려갖고 이제 노키아가 자빠지고 그 이전에는 이제 노키아가 넘버원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두 번째였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노키아 제끼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조금 잠잠해 있다가 2015년부터 21년까지에 2만원에서 96,800원까지 이제 한 5배 가까이 올랐을 때 이때는 뭐였냐면은 모바일 혁명이 성숙되면서 모바일을 이용한 이제 각종 앱 같은 거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걔들이 이제 클라우드용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에 막 가입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뭐 아마존 애저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성장했었고 거기다가 그거 이제 클라우드가 성장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서버용 반도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는 이제 반도체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였고요. 나중에 중간에 반도체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였다가 지금은 클라우드용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점차적으로 이게 바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서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출처가 수요가 발생해서 그래야지 이제 반도체 산업이 지속 잘 되고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는 이제 재고도 소진이 되고 할 텐데 그러려고 하면 2021년도에 얘기됐었던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혹은 슈퍼사이클 때 얘기됐었던 자율주행, AI, 메타버스, 챗 GPT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얼마나 수요 산업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아, 왜요? 시대에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반도체 산업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메타버스부터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망했는 거는 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최근에 기사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애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바꿔갖고 완전 작살 났잖아요. 다 철수한다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는 해보니까. 메타라는 게 좀 안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메타버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사실 결정적인 계기가 아바타입니다. 이 아바타 영화가 나와서 이제 3D 해갖고 뭐 일종 센세이션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그때 극장이 한때는 3D로 다 바뀌었어요. 4D 나오고 뭐 물 나오고 물 뭐 나오고, 예. 자석 흔들리고 뭐 안개 나오고 뭐 3D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야 이제 앞으로 극장은 3D가 대세계가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3D가 다 사라졌어요.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럽고. 더 오히려 집중 못하겠고. 지금 이제 최근에 아바타 2가 작년에 개봉이 됐는데 관객들은 많이 들었지만 이 화제성이라든지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완전 실패작입니다. 아바타 1이 그때 이제 극장에서 걸려갖고 일으켰던 센세이션은 전혀 없어요. 1이 워낙 엄청났으니까 다시. 2가 돼서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이제 이 3D나 이런 쪽에 관련해갖고 새로운 이제 그 유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불러일으켜야 그래야지 이게 이제 관련해서 연관돼서 메타버스 산업도 이제 같이 발전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영화 좀 재밌네 잘 만들었네 하고 사람들이 덤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요. 메타버스가. 결국은 이제 뭐 눈을 쓰든 뭐 안경을 쓰든 글라스를 쓰든 뭐 머리에 하든 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치에 우리 개인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한두 번은 이제 3D로 해갖고 게임도 하고 하면 또 재밌네 해볼만 하네 좋은 경험이네 하지만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2D 게임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과 1, 2년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제 3D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은 오래된 얘기예요. 1930년대, 40년대에도 사실 그때도 3D 영화가 있었거든요. 만들어갖고 한때 유행을 하다가 좀 다시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애초부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 그 관련해서 이제 옵셔널이라는 이제 미국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벤처 투자한 그 회사가 작년에 수천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하고 이제 폭스바겐인가 같이 공동으로 만든 이제 그 자율주행 회사, 그 아르고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작년에 폐업했습니다. GM이 작년에 이제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로봇택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무인 택시 다니다가 중간에 길가에 주르르 서갖고 교통 운행을 방해하고 엉뚱한 짓을 막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인공지능 그 바둑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얘들이 좀 이상하다. 찾아보면 이상한 점이 자꾸 나온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바둑에 비해 갖고 이 자율주행은 훨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더 복잡한 과제여 갖고 멍청한 짓이 바둑에서 하는 멍청한 짓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더 멍청한 짓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이제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GM이 추구하고 있는 그 로봇택시 사업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노출을 하면서 지금 좀 한계를 뚜렷하게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챗GPT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AI하고 같이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챗GPT의 가장 큰 문제는 얘가 거짓말을 해요. 물어보면은 100% 확실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몰라도 막 아는 것처럼 대충 둘러대서 막 얘기하고 얘가 이러거든요. 챗GPT에서 제공하는 지식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챗GPT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답 하나를 내놓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도체 파워가 필요하고 그래서 챗GPT가 활성화되면은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폭증할 거다. 라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을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이제 논리였는데 근데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챗GPT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사와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그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출해서 내가 돈이 남아야 투자를 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볼 때 그거를 답변을 내는데 드는 원가가 개당 50센트라는 거거든요. 65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묻다 보면은 뭐 뻔한 대답을 한다든지 실은 틀린 대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내가 1,000원씩 내고 챗 GPT한테 물어볼래라고 얘기를 하면 1,000원씩 내고 물어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요. 실제로 안 될 거고 잘 안 되고 있고 그 얘기는 즉슨 반도체는 앞으로 별 비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파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가격인데 여의도 기관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든 막 온갖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격을 일정 부분 좀 받쳐 주셔갖고 여러분들이 비싼 가격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빨리 팔고 나가시는 게 빨리 팔아서 2차전지로 2차전지는 반대로 지금 사실 이 가격도 훨씬 높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각종 공매도 내에서 엄청나게 밑으로 때려갖고 가격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빨리 파셔갖고 2차전지로 바꾸시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진짜 좀 유심히 더 보셔야 되는 게 이게 SK하이닉스가 1999년에 77만 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중간에 이 리스크가 이제 재무 문제, 부도 상태에 거의 다다라갖고 감자를 당합니다. 감자를 당해서 2003년에 2,453원까지 마이너스 99.7%를 기록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3년 2,453원 그리고 이제 쭉 올랐다가 이게 2008년에 다시 한번 위기를 맞거든요. 이때도 이제 넘어간다 만다 하는 이때는 안 넘어갔고 그 이제 넘어갔고 2008년에는 5,770원까지 빠졌었고요. 이게 이제 최고는 15만 500원까지 갔으니까 2,453원 기준에서 보면은 61배, 5,770원으로 기준에서 보면 26배가 사실 오른 건데요.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최소 2008년하고는 같은 거기에 버금가는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 지금 SK하이닉스는 처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1, 4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똔똔 정도인데 SK하이닉스는 3, 4조 원 적자라죠 아마. 3, 4조 원 적자라는 얘기는 내가 어디 가서 3, 4조 원 돈을 땡빚을 땡겨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EB가 2조 뭐 해갖고 발행된 거 있었잖아요. 엊그제. 그거가 한 분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재고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내내 4분기 내내 2조 3조라는 돈이 계속해서 돈이 말라갖고 그 돈을 운영 자금으로 어디서 차입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반토막도 안 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파셔야죠.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빨리 정리하셔야죠. 제 말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특히 제 말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쪽에서 이제 자꾸 이런 좀 프로파간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렸고 이제 우리의 반도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제 치포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사실관계가 전혀 틀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 삼성전자가 일본은 반도체들을 무너뜨리는 그 시점에 제가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했다고요.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었다고요.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마치 미국의 그 플라자 합의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가 무너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걸 갖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 이 사람이 지금 한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2010년 이때부터 이제 전자신문 쪽 기자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로 활약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모르는 거를 막 이 전문가의 타이틀을 달고 자기가 잘 모르는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면서 대중을 속이면 안 돼요. 그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겁니다. 1988년만 해도 1등은 애니시였어요. 2등이 도시바, 3등이 히타치. 다 일본 회사였고요. 예, 이때 88년도 무렵에 삼성이 이제 여기는 10등 안에도 없잖아요. 이제 6등, 8등, 9등까지 6개가 다. NEC라는 회사를 저는 처음 들어요. 제가 82년생이니까. 제가 6살 때. 예. 일본 전기입니다, 저게. 저희 때는 저거 대단한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망했죠. 삼성 때문에 망했죠, 저게. 이때만 해도 상위 10개 안에 삼성전자는 없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삼성전자가 12등이었다니까요. 11등이 이제 그 LG전자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에 넘어와서 요 무렵이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할 무렵인데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일본이 2, 3등이었습니다. 도시바가 2등, NEC가 3등. 4등이 삼성전자였거든요. 밑에 이제 8등 히타치가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걸어요. 그래서 불황 한번 겪고 상승 턴 하면은 다 죽어버리고. 삼성전자 이제 막 20개 있다가
불황턴 한번 가면은 이게 보통 반도체는 4년 사이클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월드컵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4년마다 이제 포황과 불황이 반복되면서 4년 지날 때마다 이제 원래 20개 있다가 4년 지나면 15개 되고 4년 지나면 10개 되고 4년 지나면 5개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3개가 남으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2020년 되면은 삼성전자만 살아남았고 갑자기 TSMC가 뛰어오는 거고 4등에 SK하이닉스가 있는 거고 5등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지금 일본 회사 다 사라졌네요. 예, 일본 회사 다 사라졌습니다. 예,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986년에 프라자 합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그때 프라자 합의에서 이제 미국이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없앤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그 공장 짓는 과정에서 이제 뭐 각종 자료를 미국에 제출하고 엑셀 파일을 준다고 해서 주니까 그 기술을 다 유출을 해갖고 삼성전자를 몰락시키고 대신에 이제 뭐 미국 반도체 업체들을 키울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막 이제 대형 프로나 이제 뭐 좀 공신력 있는 이제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사실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일본 전자반도체 대붕괴 교훈이라고 해서 저 책이 아마 2000년대 중반 정도에 2007년, 8년 뭐 이 무렵에 나왔나? 하여튼 제가 직접 읽은 책입니다. 저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일본 전자반도체 쪽에 되게 좀 오래 근무하신, 이제 여기 좀 총 키워보시면 이름 나올 거거든요. 유노카미 다카시인가? 하시는 분이 이제 지으신 책이고요. 이분이 일본 반도체 현장에서 직접 우리 일본 반도체가 어떻게 몰락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직접, 예, 유노카미 다케시죠. 예. 직접 이제 경험을 하시고 쓴 책이에요. 여기에 반도체 몰락의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일본 반도체 몰락은 80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몇 살 때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 나오는 게 모노츠쿠리하고 이쇼 캔메이가 결국 원인이었다. 모노츠쿠리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노츠쿠리는 이제 이 뭐랄까 한우물을 판다는 겁니다. 장인 정신 이런 겁니다. 예. 일본은 엄청 강하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쇼 캔메이는 하나를 만드는데 내 생명을 건다는 거거든요. 그게 일본이죠. 예. 그런 식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헛되이 만들지 않고 이 반도체를 만들면 이건 무조건 15년을 쓸 수 있는 고품질의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싸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일본 명검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반도체는 왠지 그러면 안 될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그게 처음에는 시장이 이제 서버용, 그러니까 IBM 이런 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이래갖고 이제 그 금융권에서 이제 쓴 그 큰 컴퓨터, 그거에서 사실 출발한 거라 갖고 거기는 이제 15년, 20년씩 반도체를 써야 돼요. 그 오래 써야 되니까 비싸고. 근데 이제 이게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용 PC 시장이 생기니까 PC는 보통 3년 지나면 바꾸거든요. 그렇죠. 예. 15년 갈 이유가 없어요. 15년 가는 걸 만들어갖고 비싼 가격에 팔려고 했고, 일본 애들은. 삼성전자는 3년만 딱 가는 걸 만들어갖고, 이제 싼 가격에 팔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기는 거고.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일본이 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산업에서 동일하게 이제 망하고 있는 이제 좀 공통적인 원인인데, 얘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또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일본 사람이 만든 거는 일본 사람도 무조건 30%씩 가격을 더 주고 사요. 인정해줘요. 똑같은 자동차라도 이제 우리가 봐서는 뭐 현대차나 도요타나 비슷한데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도요타의 이 품질하고 현대차의 품질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일본의 시장을 공략하려고 그렇게 이랬어도 한 해에 100대를 못 팔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메이커들은 기껏 만들어갖고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갖고 팔리는 데는 일본 사람들, 자국민들만 이제 사는 거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일본은 갈라파고스 경제다. 해외 나가면은 이제 경쟁력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제 재현됐었던, 그게 이제 사실은 몰락했던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잘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는 거고, 우리는 이제 팔릴 만한 딱 적정한 스펙에 적정한 가격 이런 거를 이제 해갖고 이제 넘어갔던 이제 그런 거고요. 딱 넘어가시면 이게 이 부분이 누구냐면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입니다. 이분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제일 전문가일 거잖아요. 언론에 과한 우려, 기술 유출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려 안 해도 되는 걸 우려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주식초등학교에 나와서 이때 이 말씀 하셨어요. 그거 와갖고 공무원들이 와서 이 공장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기술을 훔쳐갈 수 있을 만큼 그 기술이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게 해외 공장을 지으면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는 중국이 되게 심합니다. 중국에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는 당연히 이 설계도면을 다 오픈을 해야 공장 승인 허가가 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중국 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 지을 때 우리가 설계도 다 오픈하고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국 그렇게 해갖고 기술이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런 방법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미국은 지금 설계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공무원들 와서 좀 확인하겠다. 그 확인하는데 이제 그냥 확인하기 좀 어려우니까 엑셀로 좀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는 거를 마치 미국 애들이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의 기술을 다 뺏어갈 것 마냥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는 저는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위기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였습니다. 이게 2014년 무렵에 중국이 이제 앞으로 우리 중국에서 반도체를 키워갖고 한국을 넘어서자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했었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 지으면서 설계도면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직원들을 5배, 10배 되는 임금으로 막 뺏어오고 하면서 우리 기술을 막 열심히 훔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한국 반도체가 중국한테 이제 따라잡히겠다 하고 있는 그 무렵에 그 트럼프가 이게 반도체 보복을 시작해갖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한숨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니까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결국은 저는 생태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인데 이 회사가 이제 1999년에 신규 상장할 당시에 이때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담당이었으니까 이때 대단히 진짜 각광을 받은 회사였어요. 왜냐면은 이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해서 좀 글로벌 탑의 위치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장비나 그 다음에 부품, 소재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는 전공정 장비와 후공정 장비가 있는데 후공정 장비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거기는 뛰어든 회사가 많았던 반면에 전공정 장비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전공정 장비, CVD라는 이제 증착 장비를 해서 이거로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제 시장에서 되게 관심이 이제 집중됐었던 주식이고, 그런데 보시듯이 상장 직후에 이제 이게 뭐 한 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그 위에 1439원까지 갔고 지금도 이제 한 11,000원 정도니까 크게 재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사실 문제다. 이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상장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 이게 이제 결국 잘 안 됐어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문제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뭐 하여튼 업계 전반적으로 이게 기대를 모았던 회사들이 못 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 쪽은 사실은 미국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그 기술력이 워낙 탁월해갖고 그 기술을, 그 반도체 장비를 우리가 안 갖고 오면 제대로 반도체 자체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권 관련 같은 경우도 미국이 마음먹고 삼성전자 기술 내놔라 안 내놓으면 우리가 그 반도체 장비를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 나오면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술을 다 오픈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고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막 자라갖고 주가도 뭐 이렇게 쭉 올라갔고 이제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하고 이제 견줄 만한 상황이 됐으면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 자체가 사실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2차 전지는 다릅니다. 2차 전지는 우리가 소재도 잘하고 배터리 셀도 잘하고 장비까지 우리가 다 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미국하고의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폐배터리 주식 투자하지 마라. 폐배터리 전문으로 하는 애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성 ENG 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보면은 1998년에 상장해서 99년에 크게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에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지나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신성 ENG가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클린룸을 하는 회사입니다. 클린룸 이거 처음 할 때는 되게 곽감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클린룸 하는 회사니까 반도체 장비 자체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제 클린룸이라는 게 지금 마치 폐배터리처럼 진입 장벽이 되게 낮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성엔지 이후에 클린룸 하는 회사들이 우주순격으로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막 가면은 중간에 이제 그거 반도체 테마 이렇게 해갖고 한번 쫙 올랐다가 지나면은 다시 원위치되고, 이게 1년에 등락이 계속 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등락이 심하면서 나중에 길게 가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딱 보면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한 여러 가지 주식들이 딱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2차전 주식 중에서 이제 좀 곁다리에 있는 핵심 테마가, 핵심 회사 말고 이제 원래 다른 거 하다가 2차 전지도 해요. 뭐 이런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회사는 투자하지 말고 제일 밸류 체인의 핵심에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투자해도 된다고 하는 종목이 한 2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요. 그것만 말씀드린 거고, 네. 그 나머지 전문 회사들은 다 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리노공업은 1372원에서 21만 6,700원까지 158배고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눈물이 나는 게, 제가 2008년도에 이걸 샀었어요. 사갖고 2009년에 제가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200% 수익 나서 나는 진짜 천재야, 종목 잘 봐 하고 제가 팔았거든요. 네. 이걸 안 팔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의 경험, 이때 눈물을 교훈으로 삼아갖고, 에코풀은 제가 안 팔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플러스 500%까지 이제 감격적으로 가 있는 거고, 네. 결국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이게 반도체 이제 그 소부장 쪽임에도 불구하고 158배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이 리노공업은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삼성에도 납품하고 하이닉스에도 납품하고 대만의 반도체 회사에도 납품하는, 지금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도 납품하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위치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장비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LG 엔솔 전속이나 SK온 전속은 별로 이제 제가 봐서는 위험하고 LG도 놓고 SK도 놓고 삼성도 같이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이 선택지가. 그렇죠. 고객하고 이제 다이다이로 대등하게 이제 협상할 수 있는, 네. 오히려 좀 갑의 위치에서 내가 가격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는 그 교훈을 이제 준 게 바로 이제 리노공업 이제 사례고요. 예, 그래서 제가 2차 전지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8종목을 딱 선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LG엔솔,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렇게 8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로 2차 전지를 공매도 한 개간에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꾸준하게 지속된다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당난 거철입니다. 사마귀가 이제 그 지나가는 수레 앞에 그렇죠. 자산행입니다. 제가 진짜 충고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한두 달을 막을 수 있어도 영영 막을 수는 없어요. 하루 빨리 손 드십시오. 지금 손해가 막심하시겠지만 그나마 건지셔야지. 끝까지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 진짜 망할 겁니다. 지대로 망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댓글에 좋은 댓글 있어갖고 이제 김상수 님이 올려주신 댓글. 87년 대학 2학년 때 전공 교양 과목이었던 전기공학 시간에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앞으로 미래는 배터리를 잡는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이게 87년이니까 거의 40년 전 얘기죠. 그 40년 전에 그 이제 전기공학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좀 이제 투자자, 뭐 나름 이름 있는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2차전지는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꼭 뭐 2차전지까지 내가 투자해야 돼. 내가 잘하는 분야에 투자해서 수익 나면 되지. 굳이 2차전지까지 뭐 잘 모르는데 그거를 뭐 오르기도 많이 오른 거를 굳이 공부해갖고 그걸 투자하려고 하는 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루 빨리 이거는 받아들이고 배우시고 해서 이게 접근하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이게 1, 2년 가고 끝날 테마가 아니고 앞으로 3년, 10년 갈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 주식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먼저 공부하는 사람이 장땡이고, 공부하시라고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게
책도 제가 썼잖아요. 네. K 배터리 레볼루션. 자꾸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제 말씀 듣는 게 당신들 신상이 좋을 겁니다. 네, 가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 좀 확인하면 예. 그럼 2차 전지 종목을 좀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다면 예.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 있다면 혹시 어떤 주식 외국인들은 좀 2차 전지 사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의도만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미국이나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해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요. 해외 기관들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셀 쪽으로 투자가 돼 있고요. 양극재 같은 이런 소재는 공부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작년에 열심히 다녔던 유튜브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하셔갖고, 아, 양극재를 사야 되는구나. 에코프로를 사야 되는구나. 에코프로 BM을 사야 되는구나 해서 일부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배터리 회사가 5개라고 언제가 말씀하셨던 게 그게 어디였던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3개는 확정이고요. 나머지 2자리는 미정입니다. 그 2자리 중에 저희 금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배터리 산업에서 일본의 파라소닉이 1등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위가 한국이 뭐 잘하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하지 않을 수... 일단 파라소닉이 1등 했던 건 맞나요? 1등 했는 건 맞습니다. 1등 했는 건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그게 역전된 계기가 이제 2019년, 20년 넘어갈 무렵에 이제 그 테슬라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는 되게 싫어하고 그 새끼 양아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역전되면은 다시 재역전은 어렵고요.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산업 자체가 이게 되는 쪽으로 다 이제 가닥이 다 있기 때문에 니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고 하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제 대박 칼국수집이 있는데 이게 30년 전통의 이제 대박 칼국수집이 너무 맛있어요. 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칼국수 만드는 법을 배워서 저 집보다 내가 넘어서야지라고 시작해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30년 해도 쉽지 않을걸요? 그런 겁니다. 이 느낌이.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 사실 먼저 선두로 나선 건 테슬라인데 GM이 다양한 형태의 차종을 내놓으면서 테슬라 잘 따라잡겠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사님은 또 GM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 전략이 통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거 처음 얘기부터 틀린 얘기예요. 먼저 앞섰던 게 테슬라가 아니고요. GM입니다. 세계 최고의 양산 전기차를 만든 회사는 GM이고요. GM이 이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이제 EV1이라는 전기차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전기차의 효시고요. 이제 현대 전기차에 테슬라는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자체가 틀렸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한번 전기차 시대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던 회사가 우리 LG화학하고 같이 손잡고 만들었던 회사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M이고 나머지 하나가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GM이 지금 이제 전기차 전환, 다시 한번 열린 전기차 전환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이제 전기차를 일단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전략의 문제인데, 테슬라는 이제 소형 차종, 그러니까 4개만 파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이고, GM은 30개를 파는 전략이고, 나중에는 100개까지 늘릴 거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많은 양의 모델을 만들어서 파는 전략이, 과거에 이제 그때 포드를 GM 이겼듯이, 앞으로도 테슬라를 GM 이길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김작가 TV에서, 그거 있으니까 그거 완전 레전드입니다. 그거 보셔도 되고. 이사님은 이제 어쨌든 K 배터리 이제 늘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해외 기업에서 좀 투자할 만한 회사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이 뭐 넘버원이니까요. 기술력 그러니까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작년에 CATL이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들다가 수율이 잘 안 나와갖고 자꾸 불도 나오고 해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암만 생각해도 장비가 우리가 중국 장비 있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 장비 왕창 사갖고 갔다는 거예요. CAT 한국 장비 사가니까 밑에 이제 누구야 비아디나 뭐 EV 에너지나 이런 중국 애들도 다 단체로 한국 장비 쇼핑하러 왔다 갔었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딴 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 발표된 이제 IRA 세부 법안에 따르면 2차 전지에 좀 한국 K 배터리에 호재되는 건 뭐고 또 악재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제 뭐 당연히 미국 시장 우리가 장악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자꾸 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큰 틀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제
그러니까 자꾸 보면 네. 주식 투자해갖고 이제 내가 좀 더 잘 알면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양극재만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양극재만 안 보고 자꾸 음극재도 보고 이제 전액도 보고 분리막도 네. 보고 자꾸 이러잖아요. 네.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양극재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미국 IRA 법안 통과된 이후에 미국 시장에 중국은 못 들어가고 한국은 들어간다. 이거 말면 되잖아요. 네. 그 세부상 알아서 뭐 하려고요. 뭐 법률가 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혜택을 받으려면은 일단은 당장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이제 광물 부분이고. 네. 광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두 회사가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잖아요. 두 회사를 장기 투자해서 3년 갖고 가면 네. 돈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말면 되지. 뭘 더 알려고 합니까? 아마 이제 지난 1월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사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거는 이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말씀도 재밌고 그다음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뢰도도 높아진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개인분들의 계좌가 플러스가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준다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쉬운 일은 어쨌든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신 분들은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플러스가 막 단대는 막 이제 시선샷이 안 올랐는데 플러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팔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거고 또 이제 놓치셨던 분들 내가 왜 그때 따라서 안 샀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주신다면 갖고 계신 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도 3년 갖고 갈 거니까 당신도 3년 갖고 가시면 되고요. 정 불안해서 못 견디겠으면 한 20-30% 정도만 이제 살짝 좀 파시면 지금 뭐 수익률 뭐 100% 150%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20-30% 정도 좀 팔아갖고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좀 진짜 떨어지면 그때 좀 다시 사든지 뭐 비상금으로 갖고 있든지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없으신 분들 일단 사고 시작해야 돼요. 사서 물린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거를 또 보면 이런 거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8개 종목 중에서 지금 어떤 거 사야 되냐. 하나 찍어달라. 내가 그거 찍으면 나도 한 종목 투자하지 왜 나눠서 투자하겠냐고. 이사님 여기서 5개 정도 있었나요? 6개 있습니다. 지금 6개 있고 지금 LG화학이 없는데 제가 지금 있는 거는 이제 LG엔솔,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렇게 6개가 있고요. LG화학이 지금 없거든요. 포스코케미칼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살 생각은 없고요.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지주사로 밑에 어차피 포스코케미칼이 있으니까 LG화학이 좀 땡겨갖고 저거를 좀 살까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7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나눠서 사세요. 최소한 5개 이상. 이제 뭐 한 10개 정도까지 좀 그 범위를 해서 포트폴리오 해서 사야 그 중에서 이제 5개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오르고 나머지 또 한두 개는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그거를 그때그때 제일 많이 오를 종목을 내가 무슨 수로 맞춥니까? 나도 못 맞추는 걸 당신들 어떻게 맞추려고 그걸 합니까? 2차 전지에서 요 외에도 수많은 종목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 뭐 괜찮은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각자 알아서 기본 하라고? 이거를 한 5개 깔고 나머지 한두 개 정도는 뭐 저 선딘 소장님 방송 가서 보고 사시든지 아니면 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듣고 사시든지 이제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일단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고 이 주식들은 언제 사도 물리기 어려운 주식들이니까 제가 부담 없이 사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성향에 맞게 한 5개 정도 이제 골라서 사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빨리 부자 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 할수록 오히려 이제 더 늦어지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실 생각을 하고 한 5개 정도 해서 이제 무던하게 묻어두고 가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나중에 지나가 보면 속도가 더 빨라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혹시라도 계좌가 플러스 나신 분들은 이사님 주가식 K베트 레볼루션 책 보신다면 이사님의 이제 투자에 대한 의견과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박순일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